자,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산업은요,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초기 데이터의 처리 시대로부터 그리고 통합 시대, 데이터의 분석 시대, 그리고 연결 시대, 그리고 데이터의 권리 시대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처리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좀 빠르고 정확한 그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죠. 예를 들어 그 급여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회계 전표와 같은 이런 회사 업무에 이 적용을 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데이터의 통합 시대입니다. 이 데이터의 통합 시대에는요, 결국엔 축적되어 온 이런 데이터의 일관성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무결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DBM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자, 뭐 BPR,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그 관계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 CRM,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 리소스 자원을 관리하는 ERP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의 분석 시대가 옵니다. 이 데이터의 분석 시대 이때는요. 일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수많은 센서들 그리고 SNS 서비스 이런 데서 생성되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증가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 처리, 관리하기 위한 이 사둡, 스파크와 같은 빅데이터 기술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이런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연결 시대입니다. 이 연결 시대는요, 뭐 지금도 완전히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어떤 연결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가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기업과 사람과 사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런 초연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근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 그 정부 공공기관들이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개방을 해요. 이런 서비스로서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개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데이터의 권리 시대가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데이터가 뭐 유출되거나 그리고 불법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이런 어떤 큰 이슈,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소유주인 개인에게 이 데이터를 권리, 소유할 수 있는 걸 주어주자라는 이런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의 데이터는 내가 권리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 권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이데이터라는 이 개념, 이 마이데이터가 생성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GDPR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어떤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 그리고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자체는요, 개인이 내가 나의 데이터를 통제, 권한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어떤 활용과 잠재력의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엔 이 빅데이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통해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점을 제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내 데이터, 나의 데이터를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나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요, 수많은 서비스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맞춰서 맞춤형 검색, 맞춤형 컨텐츠 추천, 그다음 맞춤형 상품 추천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에게 정말 적합한 나의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적합한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된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하거나 혹은 내가 구매했던 이력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맞춤으로 나의 관심사를 나의 광고, 나에게 맞는 광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니즈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가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요구에 부합되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경이, 이제 마이데이터 생성 배경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마이데이터가 데이터의 소유, 통제를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내 거기 때문에 내 데이터는 내 거라서 그 기업들이 내 데이터를 동의해야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교환과 활용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개인과 기업이 서로 상호협력 그리고 가치를 교환하는 높이는 이런 일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적 동향이 이런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여러 주변국들 혹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주도하고 있는 주도국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정책과 법 제도 현황을 이렇게 한 표로 봤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와 같은 이런 중요 정보를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다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만 일단 먼저 보면요. 국내 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만 보고 시장 규모를 보면 자,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속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즉,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 지금 국내로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이 데이터 산업의 미래 전망이 좋다라는 걸 우리 이제 시장 규모 측면에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데이터 판매 제공, 그리고 구축 컨설팅, 그다음 처리 관리 솔루션 개발, 공급과 같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중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판매, 제공 서비스업이 이렇게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으로는 구축 컨설팅 비용이 컨설팅 서비스업이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데이터 산업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 어떤 그 기록을 규모를 이제 봤다면 그 이후 2022년도 이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자,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만 이제 좀 살펴보면 처리 및 관리 솔루션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론 시장 규모가 나날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근데 증감률로만 치자면 2020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약간 다른 데 비교해서 좀 증감을 크게 이렇게 비율이 차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때 이제 이 코로나가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너도 나도 이제 데이터를 처리 관리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 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뭐 강의를 듣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뭐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 처리 관리 솔루션들이 이때 좀 급격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로만 치자면 좀 이렇게 2020년도 이후로 다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기보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계속 커졌다. 근데 물론 이때 좀 증감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구축, 컨설팅과 관련돼서 동향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도가 이제 증감률이 큰 상황이죠. 왜냐면 이때 데이터 구축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컨설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는 계속 나날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인데요. 사실 이제 이 컨설팅보다는 구축 가공에 대한 서비스업 비중이 더 높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 컨설팅은요.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규모 대비는 이렇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계속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컨설팅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컨설팅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국내 데이터를 판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입니다. 자, 시장 규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이렇게 좀 유난히 커서 증감률이 커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정보 제공, 판매 중개, 서비스업 시장 규모인데요. 자, 정보 제공 서비스업이 뭐 80% 이상이 이제 다 되는 그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주목할 만한 건 데이터를 판매 중개하는 게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판매한다, 중개한다, 이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데이터는요, 사실상 어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길게는 뭐 한 10년 정도, 10년, 10몇 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파는데 그 판매를 돈을 주고 이제 산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팔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계속 이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판다, 중개 이런 서비스업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팔까? 뭐 사실 뭐 어떤 데이터든 누가 산다고 하면 팔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데이터들을 이 고객들이 살까 보면요.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SK, KT, LG 이런 데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뭐 당연히 이제 통화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전국에 기지국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기지국에 연결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이제 전화를 받고 뭐 우리가 뭐 그 데이터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핸드폰이 있는 곳의 어떤 위치 즉 그 핸드폰을 뭐 그냥 핸드폰이 스스로 다니지는 않죠. 그 사람, 사용자. 그래서 특정 사람이 어디에, 언제,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즉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판다는 건 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뭐 관광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도시 건설의 계획에 유동인구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관공서 공공기관도 사서 사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자, 뭐 그 밖에도 어떤 걸 파냐면 우리 내비게이션 데이터 있잖아요. T맵과 같이.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목적지, 언제, 어느 시간대, 사람이 얼마나 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관광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산업의 전체 인력 현황입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인력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향 분석이 중요한데 뭐 2020년도 전에 보면 계속 꾸준히 어떤 인력이 늘어나는데 데이터 직무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직무 외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인력이에요. 데이터 산업에서의 인력. 그리고 지금 데이터 직무 인력, 즉 데이터 산업 내에 데이터 직무를 하고 있는 인력의 비중을 보면 데이터 개발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그렇겠죠. 어떤 개발자 니즈가 많으니까 개발자, 엔지니어,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기획자도 있고요. 근데 10%도 안 되는 뭐 컨설턴트, 과학자, 분석가, 아키텍트. 사실은 비중으로는 작지만요. 이 10%안 되는 이 그 직무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직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산업과 일반 산업을 같이 보고 전 산업에서 현재 데이터 직무 인력 현황을 보면 자, 데이터 산업에 이제 뭐 인력이 많죠. 당연히 데이터 산업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일반 산업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인력을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산업에서 데이터 직무별로 인력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관리자, 뭐 엔지니어 비율이 이제 높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좀 비율이 낮죠. 근데 낮은 게 뭐 사실 필요가 없어서 낮은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이런 직무가 이제 어려우니까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걸 비교해 보면 알겠는데요. 자, 인력 비중 대비 지금 현재 데이터 산업이긴 하지만 향후 5년 내에 그 직무 인력 부족률입니다. 얼만큼 부족하느냐? 전반적으로 여러분 11.5%가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근데 특히나 부족한 게 얼마나 되느냐? 사실 뭐 다른 것 대비 이 데이터 과학자, 여러분 데이터 과학자, 컨설턴트, 기획자 이런 좀 이제 난이도 있는 좀 고급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업을 듣는 우리 여러 사람들도 이제 이 데이터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이제 거듭나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국내 산업의 이제 향후 5년 내에 직무 필요 인력입니다. 이제 인력 수예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뭐 지금 데이터 산업에서 17,000여 명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산업에서도 7,800. 그래서 거의 25,000명 이상이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을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국내 전 산업, 자,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도 데이터 직무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얼마나요? 11.3%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과학자 비중이 이게 높게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시장 규모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요국 유럽, 영국,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비율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높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높은 시장 규모가 결국에 이제 해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을 보면 유럽 연합 내에서 과연 이 산업별로 어떤 데이터 시장이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을까? 근데 여기 보면 광업 제조업이 이제 22%로 가장 많습니다. 이제 유럽 하면 또 이제 유럽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독일. 이 독일이 이제 제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 관련된 게 시장 기여가 이제 높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공공행정, 금융과 같은 이런 어떤 분야에서 데이터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이 데이터의 공급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공급 기업 수로는 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수가 엄청나죠. 네, 기업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많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최근으로만 보자면 여기 유럽 연합 그다음에 영국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기업이 많은데 거기에 그러면 인력은 얼마나 되느냐? 데이터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으로만 치자면 이제 미국이 더 많아요. 미국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유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미국이 더 많고 기업 수로는 중국이 지금 더 많은 상태였죠. 자, 그다음은 경제적 가치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익이 되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은 뭐 기업 수는 중국이 많았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서는 미국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다음에 유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효과입니다. 경제적 가치지만 어떤 간접 효과 중에서도 특히 후방 효과로 오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이 좀 이렇게 크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GDP 대비 데이터 산업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느냐, 그걸 좀 비율로 봤어요. 물론 여기엔 간접은 빼고 직접 효과만 다뤘는데요. GDP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이 데이터 산업에서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비율로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국은 1.3에서 1.4로 이렇게 증가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뭐 나름대로 0.9% 정도 GDP 대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브라질은 사실상 뭐 데이터 산업이 전체 GDP 대비로는 0.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뭐 이제 비중으로는 뭐 1.4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1.5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럽 전체로 치자면 0.6, 0.7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 가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산업이 얼만큼 발전하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되고 전반적인 동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